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일을 하면서 겪었던 개진상 부리던 손님들. 4년 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아이가 이상하다고 여기저기 무당집을 다니셨지만 모두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셨죠. 당시 저는 신딸을 낼 생각이 없어서 아이만 봐주고 돌려보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씩 계속 찾아오셔서 딸을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 하시더군요. 결국엔 아이를 살리겠다고 내림굿을 해주기로 했고 이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행 중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남편에게 요구하셨다고 해요. 남편에게는 본인이 말한 금액으로 말해달라며 부탁하더군요. 저는 왜 그래야 하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모른 척 해달라는 거였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싶냐며 제가 화를 내니 오죽하면 그러겠냐며 모르는 척 넘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딸 인생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 후에도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제가 거들떠보지 않으니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망친 케이스죠. 두 번째 손님은 몇 년 전에 점사를 한번 보고 가셨는데 매해 신년이 되면 전화로 올해는 어떨 것 같냐고 물어오세요. 처음엔 간단히 응대해드렸는데 요구사항이 점점 커지면서 자주 전화가 오더군요. 화가 나서 몇백, 몇천 주고 굿하신 분들도 당신처럼 안 한다고 말했더니 5만 원씩이나 주고 점을 봤는데 평생 봐주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분이 앞에 있었다면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전용 무당도 아니고 요즘 신기도 다 떨어져서 점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전화가 오네요. 세 번째 손님은 슬픈 이야기인데요. 3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이 하늘의 별이 되기 전에 전화로 점사를 받던 분인데 그 후 직접 오셨어요. 남편의 진호기굿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었는데 언니가 제가 자다 일어나 울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다 말고 다른 사람 목소리로 내 마누라가 끓여주는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분에게 전화하려다 금전적 부담이 될까봐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먼저 전화하셨고 꿈에서 남편이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울면서 큰딸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도 손님도 울었어요. 그 이후로 그분과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네 번째 손님 이야긴 좀 웃긴데요. 저는 예약 아니면 점사를 안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손님이 벨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너무 무섭게 생겼더군요. 그래서 순간 집주인 없다고 뻥쳤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분이 문을 잡고 놓지 않아서 결국 점사를 봐드렸는데 왜 뻥쳤냐고 물으시길래 무서웠다고 하니 귀신 잡는 무당이 소심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제 최고의 신도가 되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사를 보러 오신 손님들과 통역 없이 일어로 대화를 했는데 역마살, 도화살 같은 단어는 일어로 말할 일이 없어서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손님들 가시고 나서야 제 자만이 창피스러웠고 무당들이 쓰는 책에서 한문으로 적힌 것들을 보며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일본 치바로 터고사 지내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4살 남자애가 영안이 트여서 집에서 귀신을 자주 본다고 하더군요. 제가 터고사를 지내면서 주변 잡신을 쳐내고 나니 아이는 괜찮아졌지만 저는 그 과정이 무서웠어요. 애는 아무렇지 않게 있길래 좀 뻘쭘했죠. 그 아이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젠 안 무섭다. 이모는 무서워라고 해서 창피했어요. 나중에 한국 신당에 인사차 왔는데 그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실령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더군요. 애들 눈에는 정말 뭔가가 보이나 봐요. 두 번째 이야기, 구멍가게의 할아버지. 내가 17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는 평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성적에 맞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학교까지 꽤 먼 거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걸으며 자유로움을 느끼곤 했기에 일부러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곤 했다. 그 길에 허름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과연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허름했다. 가게 주인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였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다. 튼튼해 보이는 지팡이를 짚으시며 다니셨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이리 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버스를 놓칠까봐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모른 척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심심하던 차에 돈을 들고 동네를 거닐다가 그 구멍가게 근처에 가게 됐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 가게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시니 긴장이 풀렸다. 왜 매일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들과 너무 닮아서 그리움에 불러보았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게 미안해져 매주 주말마다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친해졌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셔서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 할아버지가 따로 사는 집이 있다는 게 이상했다. 도착한 집은 구멍가게보다도 허름한 판잣집이었다. 안은 다 헐러서 바람이 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집안에 살림살이도 없어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집안일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 밤만 같이 자고 가달라고 부탁하셨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마지못해 자겠다고 했다. 사실 그때 나는 할아버지가 잠들면 도망치려고 생각했었다. 해가 금방 저물고 촛불에 의지한 채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밥과 된장국을 주셨지만 먹는 척만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잠든 척을 하며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살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형서가 자니? 하셨다. 너무 긴장한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자는 척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일어나 내 눈앞에서 손을 휘젓더니 집 밖으로 나가셨다. 곧 문 앞에서 스윽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서 소리를 들어보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환히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지팡이를 잡고 전속력으로 뛰었다. 힘들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뛰어 큰 거리로 나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깨어보니 병실이었고 어머니는 내 옆을 지키고 계셨다. 아버지는 의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의 최악의 기억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그날 밤 들리던 스윽스윽 하는 소리는 칼을 가는 소리였고 할아버지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은 사람 고기 맛을 보니 일품이네. 둘이 먹다 한 놈 죽어도 모르는 사람 고기 일품이네라는 가사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절규. 약 20년 전 오사카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 여성은 매일 계속되는 경무에 지쳐 전직을 고민하고 있던 때였다. 여성 사택은 산속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였고 그녀는 회사에서 집세를 내주는 덕분에 그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출근할 때 분명히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는 일이 몇 번 반복되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전등을 점검해도 문제는 없었다. 그 아파트에는 비상계단이 있었고 그녀는 종종 지친 몸을 이끌고 비상계단을 사용하곤 했다. 어느 날 밤 비상계단을 오르다 비상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온몸이 싸늘해졌고 그 여자는 새하얀 프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더러워져 있었고 신발과 스타킹도 엉망이었다. 여자의 머리에는 찢어진 리본이 묶여 있었고 그녀의 방을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비명인지 웃음인지 모를 절규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 절규를 들은 그녀는 얼어붙었고 여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 여자가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비상문을 꽉 잡고 겨우 저항하며 문을 닫았지만 여자의 절규는 계속 들려왔다. 그녀는 여자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열어 복도를 살폈다. 여자는 여전히 복도에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에 켜져 있던 불이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고맙게 느껴졌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부엌 창문을 통해 복도를 내다보았다. 여자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여자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절망한 그녀는 서랍에서 이불을 꺼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떨기 시작했다. 창문을 슬쩍 보니 여자의 어깨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창틀을 잡고 여자가 들어오려는 순간 밖에서 금소금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여자의 몸이 움찔거리며 떨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삿갓을 쓴 스님이 석장을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다. 스님의 석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자는 스님에게 끌려가듯 숨지겼다. 녀는 그 틈을 타서 방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스님의 석장 소리에 여자의 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벗어나 필사적으로 달리며 안도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스님의 석장 소리와 함께 여자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후로 그 아파트에서 그녀의 방 불이 켜져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도쿄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사후세계. 이 이야기는 친구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약 보름 전쯤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들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와 제가 직접 경험한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친구의 아버님은 술을 매우 좋아하셨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방 안으로 뛰어들어 오시더니 갑자기 형주야, 빨리 나가서 문 닫아라 라고 고함을 치셨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여동생과 누나가 있었고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남매는 무서워하면서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문을 닫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말고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대문을 닫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문을 확인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또다시 지금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 와라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친구는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말을 전했더니 아버지는 내 삼촌 뒤로 몇 명이 따라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친구의 삼촌은 이미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돌아가신 삼촌이 나타났다고 믿고 계셨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형주에게 너 왜 현관문을 열어놨냐? 라고 물으셨고 친구가 잠가놨다고 말하자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들어온 거냐? 며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 공포감에 친구와 누나, 동생은 그저 떨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다시 내 삼촌이 나를 부르고 있으니 나가서 쫓아달라고 하셨지만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죠. 얼마 후 아버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혼잣말을 하며 방에서 뛰어나가셨고 그날 밤의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고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장롱 서랍에서 한복을 꺼내어 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소주를 부으며 무언가를 기원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듯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죠. 친구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웠지만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3일 후 친구의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친구는 그 모든 일이 단순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헛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그 고름 젖어 올라가던 한복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후에도 종종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진정으로 돌아가신 가족들의 영혼과 소통했던 게 아닐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친구와 나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종종 서로의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마지막 소원. 이번 이야기는 정말 이상하고도 슬픈 기억인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날은 한참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이었어요. 저는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날이라서 신당에서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점을 보러 온 손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아직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꿈에 아내가 나타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매일같이 아내가 꿈에 나와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반복되다 보니 그는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던 거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굿을 권해드렸어요. 그는 굿을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망설였지만 그래도 아내의 영혼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저의 신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꿈속에서 그 남자의 아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그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고 했어요. 그것은 남자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꿈에서 깬 남자는 그 상자를 찾아보았고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주고받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편지를 읽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남자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다시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제 신당을 찾지 않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슬픔과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그토록 진실되고 간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6번째 이야기, 꿈속의 목소리. 몇 년 전 저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손님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분은 결혼한 지 1년이 된 젊은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고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었죠. 그것은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부르며 뭔가 잊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할머니의 영혼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굿을 권했습니다. 굿을 시작하자마자 그 여성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할머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느껴졌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결혼 전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할머니의 옛 장신구였고 그것은 그녀가 결혼할 때 착용하길 바랐던 것이었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가 남긴 장신구를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그녀는 바로 그 장신구를 찾아가 다시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짐이 풀린 듯한 그녀는 밝아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느낀 건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종종 너무 간절하고 소중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7번째 이야기, 산속의 외딴절. 몇 해 전 나는 깊은 산속의 외딴절에서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 그 절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걸어가야 했지. 내가 그 절을 찾은 이유는 한 스님의 부탁 때문이었어. 그분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혼자 살며 수행 중이셨는데 최근 들어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 도착했을 때 절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 스님은 나를 맞이하며 최근 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어느 날 밤부터 스님은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해.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어. 특히 한밤중이 되면 절 근처에서 누군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고 했지. 나는 스님의 말을 듣고 그 밤을 절에서 보내기로 했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묘한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아주 희미한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절 안쪽에서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절 안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특정 장소에 가면 더 크게 들렸어. 그 장소는 바로 절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불당이었어. 그 불당은 스님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고,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 나는 그곳에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 불당의 문을 열었을 때 한기가 확 몰아쳤고, 안쪽에는 아주 오래된 불상이 있었어. 그 불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지. 나는 불당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불상 뒤쪽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어. 불상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어.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경전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지.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스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 그 순간 나는 스님이 이 절에서 홀로 수행하기 전 다른 스님들과 함께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이 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은 이곳에 묶여서 떠나지 못하고 스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던 거였지. 나는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그날 밤 그 영혼들을 위해 굿을 지내기로 했어. 굿을 지내면서 나는 그 영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 그들은 한때 이 절에서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이곳에 묻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스님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거였어. 굿이 끝난 후 절은 다시 평온해졌고 더 이상 기이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스님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절에서 수행을 이어갔고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었지. 8번째 이야기, 악몽 속의 존재. 몇 해 전,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그 꿈은 항상 같은 내용이었고 그녀는 그 꿈 속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아오는데 그 존재는 얼굴이 없었고 온몸이 검은 연기로 덮여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꿈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건강까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그 존재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그 존재는 그녀에게 내가 잊은 것을 찾으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도대체 잊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중요한 것이 꿈을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녀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잊고 있던 기억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었죠. 그녀는 어느 날 어린 시절 그녀의 집 근처에 있던 오래된 나무 밑에서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오래된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상자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그 상자를 잊고 살았지만 그 상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상자를 떠올린 후 그녀는 그 꿈속의 존재가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존재는 잊혀진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 그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건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던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잊고 있던 것들을 되찾을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더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9번째 이야기, 기묘한 숲속의 경험. 몇 해 전 나는 지인의 소개로 한 산속의 폐가를 방문하게 되었어. 그곳은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이라서 무너져가는 모습이었고 그 주위엔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숲이 있었어. 그곳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야. 지인 말로는
그 폐가의 밤만 되면 이상한 불빛과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고 했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지. 어느 날 나는 그 폐가로 혼자 들어갔어.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인지 숲속이 적막했고 아주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는 정말 황폐해져 있었고 모든 것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 한참 동안 그곳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 그러나 밤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지. 어두워지자 폐가 안에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싸늘해졌고 마치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나는 그 기분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어. 그 불빛은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더니 어느새 창문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어. 나는 너무 놀라 창문을 열어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사람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어. 하지만 그 형체는 사람이 아니었어. 얼굴이 없는 마치 그림자 같은 형상이 창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그 존재가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러나 입이 없는 그 형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 그때 문득 내가 이곳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폐가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고 창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도 멈췄어. 나는 빠르게 짐을 챙기고 그곳을 떠났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뭔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 후로 나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형체가 나에게 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곳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 존재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준 것만 같았어. 10번째 이야기, 수맥이 흐르는 집. 몇 년 전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는 집에 이사 온 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밤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아내는 이상한 악몽을 꾸며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했죠. 그들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를 찾아온 거였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무언가가 이 집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어요. 특히 집안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에 들어갔을 때 기묘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머리가 어지럽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그 방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수맥이었죠.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 종종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의 흐름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수맥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방은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또한 집안의 가구 배치를 조금 바꾸고 물 흐름에 맞춰 집안의 기운을 정리해 주었죠. 며칠 후 부부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었어요. 그 후로 남편의 두통은 사라졌고 아내도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집이 더 밝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집의 환경과 그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가 사람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11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마을의 비밀. 몇 년 전 나는 아주 특이한 의뢰를 받게 되었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지. 그 마을은 한때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장소가 되어 있었어.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외부 사람들과의 왕래도 거의 없는 마을이었지.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 밤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였어.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의뢰를 한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로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듯했지. 나는 그 마을로 가보기로 했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외딴 곳이었어. 도로는 거의 손상되어 차로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나뒹굴고 있었지. 마을은 너무 조용해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였어. 하지만 마을에 발을 들이자 몇몇 마을 주민들이 나를 맞이했어.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마을의 이장이었어. 이장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는데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 마을에서는 몇 달 전부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그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지. 특히 밤 12시가 되면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에서 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고 해.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거의 잊혀진 상태였대.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이 뭔가 저주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 나는 우물을 조사하기로 했어. 낮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12시가 되자 정말로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곧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했고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살려줘라는 희미한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지.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우물 가까이 다가갔고 우물 안쪽을 들여다보았어.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 마치 우물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듯했어. 그러다 갑자기 우물 안에서 한 손이 튀어나와 나를 잡으려 했어.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우물에서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지.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동안 사라진 사람들이 이 우물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말했어. 나는 그 우물 안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우물 안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했고 우리는 우물 안을 살펴보기 위해 장비를 준비했어. 우물은 굉장히 깊었고 안으로 내려갈수록 습기와 어둠이 짙어졌어.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가다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우물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와 여러 개의 묘비 같은 돌들이 놓여 있었어.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의 흔적이 있었지. 나는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를 하나 발견했어. 그 일기는 마을의 과거를 기록한 것으로 보였고 일기 속에는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대. 그 여인은 마을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모두에게서 외면당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저주를 받았다고 믿고 그녀를 우물에 가둬버렸어. 그녀는 그곳에서 죽었고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우물 안에 갇히게 된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우물에서 들리던 소리가 바로 그 여인의 영혼이었음을 깨달았어. 그녀는 죽은 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원하고 있었고 그 복수가 실종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했고 그 결과 그녀의 원한은 더욱 강해졌던 거였어. 나는 그 여인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위한 굿을 지내기로 했지. 굿이 끝난 후 우물에서 들리던 소리는 멈췄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 하지만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지.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했어. 나는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우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 그곳에는 더 이상 소리도 그림자도 없었고 마을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았지. 그 사건은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외면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고 해결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망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12번째 이야기, 신비한 마을에 사라진 아이들. 몇 해 전 나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 그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지. 사라진 아이들은 마을 주변의 숲으로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되었고 그 숲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된 장소였어.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 어릴 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숲에는 오래된 정령이 살고 있으며
그 정령이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었지. 하지만 그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대. 나는 그 마을에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어. 사라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 나는 먼저 그 숲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 숲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몇몇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숲을 탐사하기로 했지. 숲에 들어가자 금세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 안개 속에서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방향을 잃기 쉬웠지.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를 정령의 숨결이라고 불렀어. 그들은 이 안개가 정령이 숲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지. 숲을 한참 동안 탐사하던 중 우리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돌무더기를 발견했어. 그 돌무더기는 마치 무덤처럼 보였고 그 주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들은 그곳이 바로 정령의 무덤이라고 말했지. 옛날 마을을 지키던 정령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봉인되었고 그 정령의 무덤이 이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어. 나는 그 돌무더기가 단순한 무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돌무더기를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지. 그곳에는 오래된 비석이 하나 있었고 비석에는 마을의 저주를 풀어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 나는 그 문구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지. 나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의 기록을 조사했어.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어. 그 기록에 따르면 몇 세기 전 마을 사람들은 정령을 봉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령의 분노를 샀고 그 분노가 저주로 이어졌다고 했지. 그 저주는 마을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주는 잊혀졌지만 최근에 다시 깨어난 것이었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정령의 무덤을 열어야 했고 정령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지.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우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돌무더기를 열기로 했어. 돌무더기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상자 안에는 정령의 상징물이 담겨 있었지. 우리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정령의 무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치렀어. 그 의식이 끝난 후 숲속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고 사라졌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숲속에서 나타났어.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정령에게 더 이상 그들의 후손을 해치지 말라고 기도했어. 나는 그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숲을 돌아보았어.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지.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우리가 무시했던 전통과 전설 속에도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가 잊고 지낸 것들 속에는 종종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했어.